가게 문을 열려는데 종이박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 한 줄의 메모. 죄송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그리고 어느 거대한 재벌 가문의 운명까지 바꿀 거라는 거리요. 30년 후 제 앞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 99.9% 일치. 비가 쏟아지던 그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 앞에 놓인 젖은 종이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우려고 다가간 순간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멎은 것만 같았어요. 거기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 곁에 놓인 단 한 줄의 메모. 죄송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빗물에 젖은 종이박스를 들어 올리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5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아기는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물기로 축축했습니다. 새벽 5시, 이 골목에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었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하게도 반가움 같은 것까지. 15년 전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 없이 살아온 제게 이 작은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메모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필체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에 갓 태어난 아이를 비 오는 새벽에 종이박스에 담아놓고 떠났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뒤늦게 돌아올 사람은 없을까 하고요.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팔에 느껴졌고 작은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젖은 담요를 벗겼습니다. 담요 안쪽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J, H라는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게 아이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이니셜일까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치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제가 입던 부드러운 면 티셔츠로 감싸주었습니다. 분유를 구하러 새벽에 문연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아이에게 첫 분유를 먹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며칠만 돌봐주자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 아이가 건강한지부터 확인하자고. 그게 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안고 동네 소아과를 찾아갔습니다. 김 원장님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병원을 해오신 분이었죠. 진찰을 마친 김 원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아기 정말 건강합니다.
조산아도 아니고 어디 하나 이상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보통 신생아들보다 체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버려진 아기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잘 관리된 상태예요. 출생 후 며칠 안 됐을 텐데 탯줄 처리도 깔끔하고요. 저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잘 관리됐다는 건 누군가 이 아이를 신경 써서 돌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김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이 아이가 제가 주었어요. 가게 앞에서요. 김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아직요. 일단 아이 건강부터 확인하려고요. 어머님,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이 부모가 찾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알아요. 며칠만요. 제발이요. 저도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김 원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신고 안 하시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고 낡은 주택가를 지나고 작은 공원을 지났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장명책을 펼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함께 이름을 짓자며 사두었던 책이었죠. 15년 만에 꺼낸 그 책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찾았어요. 백성의 중거리라는 뜻의 민준.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너는 이제부터 민준이야. 아이가 잠결에 작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민준이를 안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었죠. 사장님, 손주라도 생겼어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법적으론 아니어도 제 마음속에서 민준이는 이미 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아직도 신고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원장님. 조금만 더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김 원장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 그러시면 입양 절차를 밟으세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그날부터 저는 입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혼자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복지관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황에서는 입양 허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신생아는 더욱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시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아이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비공식적으로 민준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는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쳤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빠르게 자랐어요. 돌이 됐을 때 이미 웬만한 말을 알아들었고 두 돌 때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사장님 아드님 정말 똑똑하네요. 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어린애가 그냥 영특한 거겠죠.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어른 같은 눈빛이었죠. 가끔 민준이가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요. 또래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 책을 읽거나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은데 걱정이 되긴 해요. 친구를 잘 안 사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유치원 재미있어. 민준이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거기 애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친구 사귀고 싶지 않아. 별로요. 왜? 재미없어요. 다들 유치한 놀이만 하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민준아, 넌 5살이야. 그 나이 애들은 원래 그런 놀이를 하는 거야. 전 달라요, 엄마. 그 말이 맞았어요.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민준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첫 학부모 상담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공부는 물론이고 행동, 태도, 말투까지. 저런 아이는 20년 교사 생활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물론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요. 민준이는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걸 더 편해하거든요. 집에 와서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엄마. 재미있어요. 친구는 사귀었어.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준호라는 애요. 그래, 다행이다. 준호 집에 놀러 가고 싶어? 아니요. 그냥 학교에서만 놀래요. 민준이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좁고 낡았으니까.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언제까지 해야 해요? 왜 힘들어? 아니요. 그냥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있어서 힘이 나거든. 민준이가 제 품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꼭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겨우 8살인데 말이에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쑥쑥 자랐고 성적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선생님들이 특목고를 권유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민준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저, 엄마가 낳은 아이 아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알아요. 엄마랑 저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제가 엄마 친자식 같지 않다고.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얘기해 줄게.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비 오던 그날 새벽 종이박스 안에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의 결심까지. 민준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못했어. 내가 너무 소중했거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준아.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겁쟁이라서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요. 키워주셔서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는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친부모를 찾고 싶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정말로. 네.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왜 저를 버렸는지. 하지만 찾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든 저를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주었잖아요. 이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요, 엄마. 전 그냥 엄마 아들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는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민준이 성적이면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요? 네. 민준이는 제가 본 학생 중에 가장 우수해요. 공부도 잘하지만 인성도 훌륭하거든요.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보살필게요. 뭔 소리야, 넌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전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만큼 돌려드릴 거예요.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3개나 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엄마, 괜찮아요. 전 체력 좋아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안 쓰러져요. 그리고 이 돈으로 엄마 가게 좀 키우고 싶어요. 민준이가 번 돈으로 우리는 가게를 조금 확장했어요. 손님도 늘었고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민준이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대기업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아 졸업 전에 이미 정규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취직하면 엄마 가게 정리하세요. 뭐라고? 이제 엄마 쉬셔야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민준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아직 멀쩡한데 뭘. 엄마.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손 좀 보세요. 얼마나 거칠어졌어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발 이제 좀 쉬세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종이박스 안에 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저를 걱정하는 어른이 됐네요. 알았어. 그럼 내가 취직하면 가게 좀 줄일게. 아니요. 아예 정리하세요. 민준이는 고집이 셌어요. 결국 저는 민준이가 취직한 해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가게였죠. 섭섭하기도 했지만 민준이가 준 새 삶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입사 2년 만에 팀장이 됐고 4년 차에는 부서장이 됐어요. 회사 사람들이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29살이 되던 해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어요. 박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우리 민준이가 그렇긴 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의 옷차림, 말투,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수진 씨 아버지가 재벌이라며? 네. 괜찮겠어. 신분 차이가.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제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대요. 수진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준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대하세요. 특히 수진이 아버지가요. 그럼. 하지만 수진이가 포기 안 한대요. 저를 꼭 지키겠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준이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재벌가와의 갈등이 걱정됐습니다. 몇 달 후 박태준 회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죠. 김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 회장님은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딸 애가 민준 씨랑 결혼하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 고집이 워낙 세서요.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부엌. 그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민준 씨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운 아이입니다. 박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갓난아기 때 가게 앞에서 주워서 키웠어요. 친자식이 아닙니다. 박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민준 씨 친부모는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메모 하나만 남겨져 있었어요. 박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는 딸한테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반대합니다. 출신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사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예상했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수진이와 꼭 결혼할 겁니다. 민준이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수진이와 결혼 발표를 했어요. 박 회장님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민준이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혼식 날까지도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죠.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고개 들어요. 엄마는 제 자랑. 민준이는 신부 입장 전에 저를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버려진 아이입니다. 종이박스에 담겨 비 오는 새벽에 버려진 아이였죠. 그런 저를 이 여성이 주어서 키워주셨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 여성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 후 민준이는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35살에 회사 최연소 임원이 됐고 곧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잘 뒷바라지했고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민준이가 아이를 안고 제게 왔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엄마가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손주한테도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서준이, 서쪽 서자의 중걸준자. 어때? 좋아요, 엄마. 서준이. 작은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돌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이미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도 그 근처 괜찮은 빌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마련해준 집이었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저는 손주 서준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 일면에 민준이 사진이 실렸죠.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시장 상인 손에서 자란 천재 경영인 김민준 부사장의 성공 스토리. 기사에는 민준이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제가 주어서 키웠다는 것, 그리고 민준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민준이가 예전에 한 인터뷰 내용이 다시 주목받은 거였죠. 그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이한테 회사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됐어요. 발신인 이름도 없이요. 민준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대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죠. 이 사진 속 남자를 아십니까? 당신과 닮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사흘 후 또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번엔 병원 서류였어요. 30년 전 날짜가 적힌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가 있었죠. 당신의 출생 기록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민준이는 그제야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회사 비서실에 문의했더니 두 우편물 모두 같은 사람이 보냈고 발신지는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였대요. 민준이가 그 법률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나이 지긋한 변호사였어요. 김민준 부사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런 걸 보내신 겁니까?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출생에 관한 일이에요. 민준이는 고민했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그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변호사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신사였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강태양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의 의뢰를 받아 한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 회장님의 외아들 강지훈 씨가 3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훈 씨에게는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아이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지훈 씨입니다. 부사장님과 닮지 않으셨습니까? 민준이는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얼굴형까지. 우연일 겁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의 나이, 버려진 시기, 그리고 발견된 장소를 확인했더니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변호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30년 전 지훈 씨의 여자친구 최은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근처입니다. 부사장님이 발견된 시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에요. 민준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동의서였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동의하신다면 DNA 검사를 해보자고요. 만약 부사장님이 정말 지훈 씨의 아들이라면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명함과 서류를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정말 자신이 재벌 회장의 손자일까? 그렇다면 자신을 버린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민준이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DNA 검사를 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것과 비교하는 검사였어요.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민준이는 정말 강태양 회장의 친손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수진이와 함께 급하게 제 집을 찾아왔어요. 민준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지금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가 수진이와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이래? 민준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DNA 검사 결과예요. 뭐라고? 민준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신문 기사, 익명의 우편물,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DNA 검사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민준이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 99.9% 혈연관계 일치. 그리고 변호사가 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강태양 회장의 친손자입니다. 30년 전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이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당신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몰랐어요, 엄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서야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강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거야? 네, 엄마.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저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히 넌 내 아들이지.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은 무슨, 내가 누구 친손자든
내가 널 키운 건 변함없잖아. 그날 저녁 강 회장님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강 회장님이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손주를, 지훈이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민준이가 제 손주였다니 강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지훈이가 죽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외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의 혈육을 찾는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강 회장님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집이 있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민준아, 할아버지. 민준이가 강 회장님을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주인 게 기쁩니다.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이 여성이에요. 제 어머니는 김영숙 여사 한 분뿐입니다. 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 성을 받아다오. 강민준이 되어다오.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허락하면 그렇게 할게요. 민준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민준이는 법적으로 강민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부르는 호칭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민준이는 강 회장님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재벌 그룹의 다음 회장으로 내정됐죠.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버려진 아이 알고 보니 재벌 손자. 시장 상인 손에서 자란 재벌 후계자.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제게 전화했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괜찮으세요? 기사들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저는 행복해요, 엄마. 할아버지도 만났고 제 뿌리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예요. 민준이의 친어머니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재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그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최은혜 씨는 지훈 씨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지훈 씨가 재벌가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요.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강 회장님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훈 씨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은혜 씨는 그때 이미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강 회장님을 만났을 때 회장님은 비통함과 분노 속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소. 당신만 없었다면 지훈이는 정신없이 차를 몰지 않았을 거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의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화살이 은혜 씨에게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말했대요. 아이를 지우시오.
그리고 내 앞에서 사라지시오. 지훈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 싶소. 은혜 씨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회장님은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그 후 몇 달간 은혜 씨는 홀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전 극심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강 회장님의 차가운 거절,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주일 후 그녀는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아이를 보면 죽은 지훈 씨가 생각났고 자신을 거부한 강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졌죠. 어느 새벽 그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시장 근처 골목을 헤매다가 불이 켜진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라면 누군가 이 아이를 찾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안아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 은혜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몇 년 후 다른 도시로 이사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민준이는 변호사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은혜 씨는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저도 몰라요. 그때 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강 회장님의 거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와 제 사진이에요. 우린 정말 사랑했어요. 지훈 씨는 당신을 정말 기다렸어요. 아들이면 민준이라고 짓자고 했죠. 백성의 중걸이라는 뜻으로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놀랍죠? 당신 이름. 사실 당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제가 메모에 쓰지 못한 건 그때 제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였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신 건 사실이에요. 알아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다만 당신이 잘 자랐다는 걸 알게 돼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덜어졌어요. 당신을 키워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할게요. 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행복하게 사세요. 민준이는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가요? 저는 그분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어요. 당연해.
넌 그분을 모르잖아. 그분은 널 낳았을 뿐이야. 널 키운 건 엄마고.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 이름. 사실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래요. 근데 신기한 게 엄마도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는 게요. 저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 오던 그날 새벽, 제 가게 앞에 놓인 작은 생명. 그게 운명이 아니고 뭐였을까요? 민준이는 강그룹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재벌 그룹 2인자가 된 거죠. 어느 날 민준이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강그룹 산하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엄마가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난 그런 거 못해. 할 수 있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에게 입양 기회를 주고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개소식 날 민준이가 연단에 올랐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께서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엄마,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저 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이 소중했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원치 않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민준이는 40이 됐을 때 강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강태양 회장님이 은퇴하시면서 후계자로 지명한 거죠. 취임식 날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여성 덕분입니다. 민준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입니다. 35년 전 이분이 저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강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네 가족과 강태양 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 조촐한 저녁을 먹었어요. 강 회장님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손주를, 지훈이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준이가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민준이가 두 사람의 술잔에 술을 따라줬어요. 엄마, 할아버지, 두 분 다 제 은인이에요. 엄마는 저를 키워주셨고, 할아버지는 제 뿌리를 알려주셨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할아버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준이가 간식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지.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민준이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아, 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렴. 아빠처럼 되지 않아도 돼. 왜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 전, 비 오던 그날 새벽. 종이박스 안에 작은 생명을 안았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 아이를 키웠을 뿐입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전부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네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서준이는 벌써 10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는데? 제 가족 이야기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아빠를 키웠는지요. 그랬구나.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선생님도 우셨어요. 저는 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날 새벽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근데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더라. 그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이미 내 아이라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날 엄마 가게 앞에 있었던 거요. 아니야. 운이 좋은 건 엄마야. 너를 만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5년 전 그날처럼요. 엄마, 비 오네요. 그러게. 그때 생각나네. 저도요. 엄마가 가끔 얘기해 주셨잖아요. 비 오던 새벽에 절 처음 만났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랄 줄은.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 스스로 자란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평생 감사할게요. 그리고 평생 엄마 아들로 살게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35년 전 종이박스에서 안아 올렸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제 키보다 훨씬 큰 어른이 됐지만 제 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35년 전 그날, 비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주워 키운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한 가문이 운명을 바꿨으며 그 과정에서 제 인생도 바꿨으니까요.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함께 보낸 시간, 함께 흘린 눈물, 함께 나눈 웃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민준아, 엄마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